안녕하세요. 혹시 스마트폰을 딱 들었다가 내가 이걸로 뭘 하려고 했지? 하고 잊어버린 적 없으세요? 아, 정말 많죠. 아니면 책을 한 페이지 넘기기도 전에 다른 생각이 막 끼어들어서 집중력이 흩어지는 경험은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질문, 왜 우린 점점 더 집중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ADHD 진단이 급증했다, 뭐 이런 현상만 다루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부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뇌를 어떻게 손상시키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최신 기술이 우리한테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까지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집중력 위기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쳐 보고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평생 건강한 뇌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열쇠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건 역시 그 ADHD 진단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네, 예전엔 정말 한 반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너무 흔한 이야기가 됐어요. 이게 정말 우리 유전자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 그 답은 명확하게 둘 다입니다. 아, 둘 다군요. 네, 분명 ADHD는 유전적 요인이 커요. 가족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네네. 하지만 유전자만으로는 지금의 이 폭증세를 설명할 수가 없죠.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환경적 요인들을 지적하는데요. 어떤 것들이죠? 물리적인 뇌 손상, 특히 이마엽에 가해지는 충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축구공을 머리로 헤딩하는 걸 절대 권장하지 않죠. 아, 그게 단순히 그냥 다칠까봐 걱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뇌 기능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정보 과잉이에요. 정보 과잉요? 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스크롤을 멈출 수 없는 소셜미디어 피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계속해서 조각내면서 ADHD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거죠. 유전적으로 소인이 있던 사람에겐 기름을 붓는 격이고 없던 사람에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물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에게 약을 먹인다는 것 자체에 부모님들의 심리적 저항감이 클 것 같아요. 뭐 안경처럼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 우려를 자료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요. 어떤 건가요? ADHD 약물을 복용한 아이들의 뇌를 추적 관찰했더니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오히려 전두엽 피질을 더 두꺼워지고 커졌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보통 ADHD 약물에 대한 걱정은 아이의 뇌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 이건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치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뇌의 정상적인 발달을 막을 수 있고 약물이 그 발달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건 논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발견이에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시력이 나쁜 아이에게 안경 쓰면 눈 더 나빠져 라면서 안경을 안 주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쓰더라고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실제로 치료받지 않은 ADHD 환자의 3분의 1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고요. 듣고 보니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겠네요.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ADHD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사실 이 증상은 1910년경에 최소 뇌기능장애라는 이름으로 처음 기록될 만큼 오래됐습니다. 아, 그렇게나 오래됐어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한 반에 한두 명 수준이던 아이들이 이제는 8에서 10명까지 늘어난 건 분명 새로운 현상이죠. 그렇죠. 자료는 그 원인으로 우리가 요즘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목해요. 영양가 없는 가공식품, 급격히 늘어난 스크린 타임, 그리고 심지어는 주의가 산만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행동을 그대로 학습하는 문제, 교육 방식의 변화까지도요. 이렇게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 즉 생각, 그 자체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그 부정적인 생각의 파괴력에 대해서요. 네, 이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적인 부정적 생각은 뇌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물리적인 손상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보면 뇌의 CEO라고 불리는 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요. 이 전두엽 피질이 바로 우리의 집중력, 계획,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사령탑인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되면 이 사령탑의 불이 하나둘씩 꺼지는 셈이죠.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알츠하이머병 발병과도 연관이 있고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울증을 앓는 경우에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요. 네, 그렇죠. 보통 우울증은 여성에게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완전히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는 여성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2배 높아지는 반면 남성은 무려 4배나 높아집니다. 4배나요? 네. 정말 아이러니한 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여성의 우울증 발병률은 2배로 급증했는데 남성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장기적인 뇌 손상 위험은 남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왜? 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한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52%나 적고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감정센터인 변연계가 더 크다는 점을 가능한 원인으로 제시합니다. 즉, 여성은 감정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지만 남성은 한번 무너졌을 때 뇌가 받는 타격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뇌의 이 변연계에 직접적인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아, 바이러스가 직접요? 네. 감염 전후의 뇌 스캔 사진을 보면 염증 때문에 뇌가 마치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극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부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뇌를 손상시키고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뇌에 염증을 일으킨다니 듣다 보니까 좀 암울해지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겠죠. 다행히 이 자료들이 희망적인 이야기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우리 뇌를 지킬 아주 강력하면서도 의외로 간단한 방법들이요. 네, 그 점이 이 자료들의 가장 큰 미덕이죠. 문제 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니까요. 네네. 핵심적인 3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운동, 둘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셋째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입니다. 첫 번째가 운동이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두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좀 의외입니다. 그냥 좋게 생각한다고 뇌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 효과가 분명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멋진 날이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건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에요. 네. 뇌에 오늘 하루 긍정적인 신호를 찾아라 라는 일종의 필터를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뇌는 우리가 내리는 지시에 생각보다 충실하거든요. 아,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놔두면 하루 종일 나쁜 일만 찾을 거고 긍정적인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면 좋은 일을 더 잘 발견하게 되는 거죠. 뇌를 의식적으로 훈련시키는 거군요. 그럼 세 번째, 오메가3는 영양제로 먹는 것도 괜찮은가요? 물론입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지만 꾸준히 섭취하기엔 영양제가 더 편리할 수 있죠. 네.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줄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우리 뇌 세포막의 약 25%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기도 합니다. 뇌에 꼭 필요한 기름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 외에도 기억에 남는 팁들이 몇 개 더 있었어요. 특히 사우나 이야기는 정말 뜻밖이었는데요. 하하, 그렇죠. 땀 좀 뺀다고 뇌가 좋아진다니 이건 뭐 전국의 모든 아재분들께 희소식이겠네요. 이게 어떤 원리인 거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는 거예요. 아, 혈류량. 네, 운동하면서 무언가를 배우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사우나를 하면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뇌 혈류량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단 한 번의 사우나만으로도 우울증 증세가 크게 개선되었고 일주일에 4번에서 7번 사우나를 하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가장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와, 운동, 긍정, 오메가3, 그리고 사우나까지.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네, 잠이죠. 바로 잠입니다. 요즘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야근하는 직장인들 보면 걱정될 때가 많은데 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낮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뇌의 임시 저장소인 해마에서 대뇌 피질이라는 영구 저장소로 옮겨가면서 장기 기억으로 통합되는 아주 중요한 기억 정리의 시간입니다. 기억 정리의 시간이군요. 네, 특히 뇌가 한창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잠을 줄이는 건 열심히 지은 건물을 밤사이에 스스로 허무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듣고 나니 결국 하나의 큰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처럼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트로이의 목마에 비유하는데 정말 절묘하죠. 네, 그 비유가 네.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편리함과 생산성이라는 거대한 목말을 성문 안으로 들여놓았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비디오 게임은 재미라는 선물을 들고 우리에게 왔지만 그 안에는 중독과 집중력 저하라는 군인들이 숨어 있었죠. 네. 소셜미디어는 연결을 약속했지만 그 안에는 우울감과 사회적 비교라는 함정이 있었고요. 그렇죠. 곡과당 옥수수 시럽은 달콤함을 줬지만 비만과 당뇨를 남겼습니다. AI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역대 가장 거대한 목말을 우리 앞에 끌어다 놓은 셈인데 우리는 아직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신기술이 등장하는 패턴이 항상 비슷하군요. 처음엔 다들 괜찮다고 하다가 서서히 부작용이 드러나고 그제야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는. 그렇죠. AI의 경우 보고서를 순식간에 써주고 코드를 짜주는 명백한 이점 뒤에는 비판적 사고 능력의 저하, 글쓰기 능력의 약화, 심지어는 인간관계 형성 방식의 변화라는 엄청난 대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역설적이게도 아주 단순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어려운 길을 가라고요. 맞습니다. 모두가 AI로 보고서를 쓸 때 나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머리로 직접 써보는 것. 네. 모두가 메신저로 대화할 때 나는 번거롭더라도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 즉, 중요하고 깊이 있는 사고나 소통이 필요할 때는 편리한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내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마치 어린 시절의 마시멜로우 테스트 같네요. 아, 정확한 비유입니다. 당장의 편안함과 달콤함을 참고 더 큰 장기적인 보상을 선택하는 것처럼요. 네,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나 공감 능력 같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우리 뇌의 핵심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어려운 길이 가장 쉬운 길이 될 수 있다는 통찰인 셈이죠. 자,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끊임없는 스크린 노출과 가공식품 같은 현대적 환경이 우리의 집중력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네, 둘째, 부정적인 생각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뇌를 손상시키는 물리적 위협이다. 셋째, 운동, 긍정적인 생각, 오메가3, 충분한 수면, 심지어 사우나 같은 간단한 습관들이 우리 뇌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같은 신기술의 편리함에 맹목적으로 빠져들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대가를 의식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논의 끝에 자료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바로 아이들은 당신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이 기술이 내 뇌에 좋은가 나쁜가 해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생각의 습관을, 어떤 기술 사용법을, 어떤 소통 방식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뇌 건강을 위한 진정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